마지막 열차의 출발을 알리는 차가운 종소리가 텅 빈 역사를 울렸다.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던 신은하는 몽롱한 정신으로 서둘러 열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 따뜻한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다른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자신이 반대 방향 도시에 낡고 낯선 동네로 향하는 열차에 잘못 올라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열차 안의 공기는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를 마감하는 몇몇 승객들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때 객차 구석에서 낡은 작업복 차림의 땀과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한 남자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흘긋 쳐다보더니 이내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다.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본능이 은하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걱정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세차게 뛰는 심장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져가는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양심에서 비롯된 이 행동이 자신의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신은하는 27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하게 흘러갔고 퇴근 후에는 녹초가 되어 잠들기 바빴다.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간호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왔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차가운 무관심과 이기심에 지쳐가고 있기도 했다. 오늘도 그녀는 12시간이 넘는 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피곤함에 지쳐 잠시 졸았던 탓일까? 그녀는 자신이 타야 할 열차를 놓치고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싣고 말았다. 낯선 노선, 낯선 풍경. 그녀는 뒤늦게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열차는 출발한 후였다. 젠장, 오늘따라 왜 이러지? 그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다음 역에서 내려 다시 돌아갈 차를 기다리기로 했다. 바로 그때 객차 한쪽 구석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중년의 한 남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으며 호흡은 매우 가빠 보였다. 누가 보아도 응급 상황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의 다른 승객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남자의 남루한 옷차림과 지저분한 행색을 보고는 그저 술 취한 노숙자이거나 위험한 사람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자리를 피하거나 못 본 척할 뿐이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저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은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았다. 열차 안의 공기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분노와 함께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매일같이 마주해야 하는 도시의 민낯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직업적 사명감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으로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은하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은하는 재빨리 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맥박은 매우 불규칙했고 호흡은 거의 멎기 직전이었다.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여기 심장 제세동기 없나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은하는 주변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소리쳤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작고 가녀린 체구였지만 그녀의 손길은 정확하고 힘이 넘쳤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남자의 가슴을 압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겉모습이나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 앞에는 그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명의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기적처럼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희미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고 은하의 외침을 들은 역무원들이 달려와 119 구급대를 부르는 등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은하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남자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계속 살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에 남자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은하는 그가 실려가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 역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열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이나 인연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전 구해낸 남루한 차림의 그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거대 금융그룹 K-파이낸셜의 회장이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세상의 민낯을 보기 위해 가끔씩 평범한 서민으로 위장하는 괴짜 백만장자 한지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와의 우연한 만남이 앞으로 그녀의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적인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편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한지혁은 자신을 구해준 젊은 간호사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응급처치를 하다가 흘린 듯한 낡고 빛바랜 작은 손수건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손수건 한쪽 구석에는 SEEH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윤 실장, 당장 이 손수건의 주인을 찾아내게. 대한민국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한지혁은 자신의 비서인 윤 실장에게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마음 속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이름은 아마도 운명일지도 몰랐다. 잘못한 지하철이 그들을 운명의 궤도 위로 올려놓은 것이었다. 지하철에서 낯선 남자를 구한 그날 밤 이후 신은아의 일상은 다시 팍팍한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쁘고 고된 나날을 보냈다. 간밤의 일은 마치 한 편의 강렬한 영화처럼 그녀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잊으려 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홀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병원비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남동생의 학비,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까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27의 젊은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다. 그녀는 병원 야간 근무 외에도 쉬는 날이면 식당 서빙이나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다. 은하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병원 동료이자 유일한 친구인 미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괜찮아. 나 아직 젊잖아. 이 정도는 끄떡없어. 동생 녀석 졸업할 때까지만 고생하면 그때는 좀 나아지겠지. 은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피로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끔씩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만을 바라보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곤 했다. 그녀는 가끔씩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떠올렸다. 그는 괜찮을까? 병원 치료는 잘 받고 있을까? 그의 남루한 옷차림과 지저분한 행색을 생각하면 아마도 변변한 보호자 하나 없이 외롭게 병상에 누워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그의 응급실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었던 것을 떠올렸다. 비록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인연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K 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실. 한지혁은 퇴원 후 다시 차갑고 냉철한 경영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젊은 간호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던 그녀의 작지만 단단했던 손길까지. 모든 것이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평생을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돈과 권력의 논리로만 세상을 살아왔다. 그는 세상의 민낯을 보기 위해,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돈과 지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고 곁에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가끔씩 평범한 서민으로 위장하여 거리를 떠돌곤 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한번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함께 동시에 예상치 못한 희망을 발견했던 것이었다.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고 조롱할 때 유일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여자, 신은하.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를 떠올렸다. 윤 실장, 아직도 그 사람 못 찾았나? 지혁이 자신의 비서인 윤 실장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날 밤 해당 지하철 노선의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 기록까지 모두 뒤져보았지만 SEH라는 이니셜 외에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윤 실장의 보고에 지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은의 감정을 넘어 그의 메말랐던 마음에 싹튼 새로운 감정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내 앞에 데려와. 지역의 단호한 명령에 윤 실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는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 젊은 간호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지역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K 파이낸셜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이 총동원되었고 윤 실장은 최고의 탐정팀까지 고용하여 SIEH라는 이니셜을 가진 여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 간호사 명단을 대조하고 지하철 CCTV에 찍힌 그녀의 희미한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몽타주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은하는 그날 밤의 기억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었고 그녀는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홀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병원비가 누군가에 의해 익명으로 모두 완납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다. 또한 남동생의 4년치 대학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은하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떨어진 듯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는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칠 전 자신에게 걸려왔던 낯선 번호의 전화를 떠올렸다. 자신을 장학재단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 몇 가지를 묻던 전화였다.
그때는 그저 단순한 확인 전화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하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갑작스러운 행운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은인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이 바로 그날 밤 자신이 구해준 남루한 차림에 그 남자 한지혁 회장이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조금씩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베푼 친절을 까맣게 잊은 채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세상을 다 뒤지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재회는 또 어떤 새로운 운명의 파장을 몰고 오게 될까?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울의 밤하늘 아래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다. 신은아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행운은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을 상당 부분 덜어주었다.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고 동생의 학비 걱정도 덜게 되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을 위해 작은 투자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병원 근무 외에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평소 배우고 싶었던 플로리스트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향기로운 꽃들을 만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시간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그녀는 익명의 후원자에게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언젠가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따뜻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K 파이낸셜 그룹의 한지혁 회장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 SEH라는 이니셜의 손수건 주인인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최고의 탐정팀과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했지만 그녀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지하철 CCTV 영상은 화질이 너무 좋지 않아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그녀가 남기고 간 손수건 외에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혁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으며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갈망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구해주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다. 윤 실장, 아직도인가? 지혁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책과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 나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워낙 단서가 부족해서 최선이라는 말은 결과로 증명하는 걸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내가 직접 나서기 전에. 지역의 단호한 명령에 윤 실장은 다시 한번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회장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움직이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절박하고 감정적으로 보였다. 윤 실장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밤 해당 지하철 노선과 시간대에 하차한 모든 승객들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했고 동시에 서울 시내의 모든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달주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은하가 남기고 간 낡은 손수건의 재질과 자수 기법을 분석하여 그것을 제작했을 만한 곳을 역추적해 나갔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가 잡혔다. 손수건에 수놓아진 독특한 자수 기법이 몇 년 전 문을 닫은 작은 수공예 공방에서만 사용되었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방의 주인이 바로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신은하의 어머니였다는 사실까지. 찾았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이름은 신은하, 27, 현재 서울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 실장의 보고를 받는 순간 지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드디어 그녀를 찾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녀의 주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가 남긴 막대한 병원비와 남동생의 학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녀 가장이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익명으로 그녀의 모든 부채를 해결해주고 동생의 장학금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혁은 윤 실장의 보고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선물이 그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고 동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잘했네, 윤 실장. 아주 잘했어. 지혁은 처음으로 윤 실장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다. 그의 마음은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그리고 그녀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평범한 방식으로 그녀와 재회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K-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환자로 위장하여 그녀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지혁은 평소와 다른 수수한 옷차림으로 서울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는 가벼운 복통을 호소하며 접수를 했고 잠시 후 진료실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신은하와 마주하게 되었다. 하얀 간호사복을 입은 그녀는 그날 밤 지하철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생기 있어 보였다. 피곤에 지친 기색은 여전했지만 환자를 대하는 그녀의 눈빛과 손길에서는 따뜻함과 프로페셔널함이 묻어나왔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환자분? 은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바로 자신이 얼마 전 목숨을 구해준 그 노숙자 아저씨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그의 깔끔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증상을 설명했다. 어젯밤부터 배가 좀 아파서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와봤습니다. 은하는 능숙한 솜씨로 그의 혈압을 재고 천을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팔에 닿을 때마다 지혁은 짜릿한 전율과 함께 묘한 설렘을 느꼈다. 진료를 마친 후 지혁은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 간호사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감사의 의미로 차나 한 잔 사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선량해 보이는 인상과 진심 어린 눈빛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지혁은 자신이 얼마 전 지하철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은하와 같은 훌륭한 의료진 덕분에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고 애둘러 칭찬을 늘어놓았다. 은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 역시 그날 밤 지하철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지혁은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고
은하 역시 그의 지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다가갔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 앞에 나타난 새로운 인연에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과연 이 아슬아슬한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그리고 언제쯤 그들은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병원 카페에서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 이후 한지혁과 신은하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다. 지혁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회사원 김진우라는 가명으로 그녀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선물 대신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서점에서 책을 읽고 허름하지만 맛있는 동네 떡볶이집을 찾아가는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다. 은하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비록 평범한 회사원일지라도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의 삶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다. 지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은하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고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언젠가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만약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워 섣불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처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날은 은하의 생일이었다. 지혁은 그녀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K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평범한 남자 김진우로서 그녀에게 잊지 못할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작은 목걸이, 선물도 준비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로맨틱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였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안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섰고 그들은 지혁을 발견하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바로 K파이낸셜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었다. 회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식사 중이셨습니까? 임원들은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지혁에게 인사를 했다. 은하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그들이 지금 눈앞에 김진우 씨를 향해 회장님이라고 부른 것이란 말인가? 아, 강전무. 오랜만이군. 여기는 어쩐 일인가? 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애써 침착하게 대처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은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진우 씨, 아니 회장님,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은하의 떨리는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의 정적을 갈랐다. 지혁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서 K파이낸셜 그룹의 창립 기념행사를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K파이낸셜 그룹을 이끄는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 한지혁 회장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비춰지고 있었다. 그 얼굴은 바로 지금 은하의 눈앞에 있는 남자 김진우와 똑같았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거대 금융그룹의 회장 한지혁이었으며 그동안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녀에게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에게 일어났던 모든 기적 같은 일들, 즉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장학금 문제 해결, 역시 모두 그의 소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치자 그녀는 더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한 거예요. 당신에게 나는 그저 재미 삼아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했던 건가요? 은하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다. 은하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이건 오해예요. 내가 당신을 속이려 했던 건 아니에요. 지혁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해명하려 했지만 은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가 버렸다. 지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은하는 밤새도록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지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거짓말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와 자책감으로 괴로워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를 증오했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고향으로 떠나기 위해 서울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신은하 씨, 제발 가지 마세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내게 해명할 기회를 한 번만 더 줘요. 지혁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떠나려는 그녀를 붙잡고 애원했다. 은하는 그의 절박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쉽게 그의 진심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요. 회장님은 회장님의 세상으로 돌아가세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더 이상 상대하지 마시고요. 아니, 내게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제발 내 진심을 믿어줘. 지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차갑고 오만했던 그가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은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 역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기에 그의 진심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역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지난 시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안난과 수혜자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연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배경의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 앞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서울역에서의 극적인 재회와 화해 이후 한지혁과 신은하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서로의 신분을 속이거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평범한 연인으로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지혁은 K-파이낸셜 그룹의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은하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된 사랑을 나누며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지혁이 K-파이낸셜 그룹 내부에 거대한 부정부패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 세력들은 지혁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신은하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지혁이 위장신분으로 거리를 떠돌았던 이유는 단순히 세상의 민낯을 보기 위함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룹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자신의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투자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며 심지어는 지혁을 몰아내고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야심까지 품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그룹의 2인자이자 지혁의 숙부인 한상진 부회장이 있었다. 한상진 부회장은 겉으로는 지혁을 위하는 척하며 그의 곁을 지켰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놓고 그룹의 모든 정보를 빼돌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혁이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던 것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상진 측에서 보낸 사람이 그의 약에 손을 썼을 가능성이 높았다. 은하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도 몰라요. 지혁은 자신을 둘러싼 위험한 상황과 한상진의 검은 속셈에 대해 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것도 숨기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신해 있을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니요, 지혁 씨. 나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나 혼자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칠 수 있겠어요. 나도 당신과 함께 싸우고 싶어요. 비록 내가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함께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함께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을 넘어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동지가 되기로 맹세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조작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혁은 자신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한상진 부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은하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한상진 측근들의 건강 상태나 약점을 파악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도왔다. 특히 은하의 따뜻하고 친화력 있는 성격은 의외의 곳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한상진의 비서나 운전기사 등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여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한상진 부회장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하여 지혁과 은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문제 삼으며 지혁이 회사 일은 뒷전이고 연애에만 빠져 그룹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은하의 신변을 위협하며 지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은하의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거나 그녀에게 의문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등 그들의 일상은 다시 한번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지혁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상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일부러 한상진이 쳐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척하며 그가 모든 비자금을 한 곳에 모으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멸하려는 순간을 덮치기로 계획한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작전 당일 지혁은
한상진이 제안한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상진 소유의 외딴 별장이었고 안에는 그의 충복들과 함께 그동안 그가 모아온 모든 비자금과 비리 장부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한상진은 지역을 그곳으로 유인하여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불태워버릴 계획이었다. 별장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남자의 마지막談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혁아, 네가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한상진은 승리를 확신한 듯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을 조롱했다. 숙부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이 회사가 숙부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혁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닥쳐, 내 놈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개냐. 이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어. 네 애비만 아니었다면. 한상진은 분노에 차 소리쳤고 마침내 자신의 수하들에게 지혁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바로 그때 별장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신은하가 있었다. 그녀는 지혁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경찰과 공조하여 이 모든 상황을 준비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가 다시 한번 지혁을 구한 것이었다. 한상진과 그의 수하들은 현장에서 모두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이 담긴 증거 자료들 역시 압수되었다. K 파이낸셜 그룹을 뒤흔들었던 길고 길었던 암투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혁과 은하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와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은하씨, 당신이 또 나를 구했군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아니에요, 지혁씨.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친절은 시험을 받았고 그녀는 자신의 용기가 그 이상임을 증명해 보였다. 한상진 부회장의 극적인 체포 이후 K 파이낸셜 그룹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휩싸였다. 그룹의 2인자이자 오랫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의 몰락은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도 같았다. 한상진과 연루되었던 수많은 임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룹 내부에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과 함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다. 한지혁은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하고 그룹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잠잘 시간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사태 수습에 매달렸다. 그는 가장 먼저 그룹 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한상진의 잔존 세력들을 척결하는 동시에 흔들리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직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은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직원들은 조금씩 그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신은하는 그런 지역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역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그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지역의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역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은하는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자 피해자로서 여러 차례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그날 밤 지하철에서 있었던 첫 만남부터 시작하여 한상진의 위협과 납치 미수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지만 강단 있게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상진의 추악한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한상진 측 변호인단은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녀와 지혁의 관계를 문제 삼거나 그녀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인신공격적인 질문들을 서슴지 않았다. 그녀는 때로는 수치심과 모욕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지혁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떠올리며 꿋꿋하게 버텨냈다. 증인은 한지혁 회장과 연인 관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의 증언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객관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고 겪은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사랑하는 것과 그가 한상진 부회장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인은 과거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한지혁 회장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그에게 접근한 것은 아닙니까? 변호사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사랑이 돈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고 사랑했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감정일지도 모르겠군요. 은하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한상진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앞에서 주눅들던 과거의 신은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한상진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다. 한상진은 횡령, 배임,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에게 협력했던 모든 이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K 파이낸셜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스캔들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지혁과 은하는 비로소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씻어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은하 씨, 이제 우리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해변을 거닐며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지혁 씨.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지 못할 시련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서로가 있잖아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지혁은 안도감을 느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어둠과 고독이 그녀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신은하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당신과 처음 만났던 그 지하철에서 세상의 모든 무관심 속에서 유일하게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미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부디 나의 아내가 되어 평생 내 곁에서 함께 웃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지역의 진심 어린 청혼에 은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지역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해변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잘못한 지하철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운명적인 사랑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종착역에는 분명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한 지역의 낭만적인 청혼 이후 신은하의 삶은 그야말로 동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졌다.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남자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눈부신 미래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한상진 부회장을 비롯한 K-파이낸셜 그룹의 모든 부정부패 세력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후 한지혁은 그룹의 모든 것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비리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능력 있고 정직한 젊은 인재들을 대거 등용하여 그룹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개혁적인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 방식은 재계의 큰 주목을 받았고 K-파이낸셜 그룹은 이전보다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은하는 더 이상 병원 응급실에서 고된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다. 지혁은 그녀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었다. 그녀는 평소 관심이 많았던 플로리스트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지혁이 선물해준 작은 유리 온실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또한 지혁과 함께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하여 자신들의 사랑이 시작된 그 지하철 노선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언약을 맺었다. 결혼식에서 지혁은 은하를 위해 특별한 축가를 불렀다. 그것은 전문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의 노래였다. 그의 감미롭고 진심 어린 노랫소리는 하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은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노래에 화답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철 안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당신은 천사처럼 내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었지. 당신의 그 작은 용기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나의 잿빛 인생을 찬란한 빛으로 물들였네. 사랑해요, 은하씨.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내 삶의 유일한 사랑. 이제 내가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지키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게요.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행복은 계속되었다. 그들의 집은 언제나 따뜻한 웃음소리와 사랑의 속삭임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자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때로는 서로의 일에 대해 진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서로의 성장을 도왔다. 몇 년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부모가 되었다. 지혁은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은하는 지혜롭고 따뜻한 엄마로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다. 그들은 자신들이 꿈꿔왔던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혁과 은하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하철을 탔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노선, 그 시간대의 마지막 열차였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고 두 사람은 과거를 추억하며 미소 지었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지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회장님, 아니 여보 모습 정말 가관이었는데 그렇게 잘생긴 노숙자는 난생 처음 봤다니까요. 은하 역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당신이 그 지하철을 잘못 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차가운 세상의 시선 속에서 용기를 내어 내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혁은 은하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아픔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꾼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평생 그 기적에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지하철은 그들의 추억과 사랑을 싣고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잘못한 지하철에서 시작된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여정은 마치 끝없이 이어진 철로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었다.